간헐적 몰입 세 번째 파트, 간헐적 몰입의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헐적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경영대학원 재학 시절 나는 종종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가지고 캠퍼스 내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곤 했다.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과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갑자기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전기 콘센트를 통해 충전한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에 접속해 정보와 데이터를 다운받고 동영상을 보며 여러 문서 작업도 한다는 것이 말이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편리한 지금의 시대가 놀라웠던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휴대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이 에너지체인 인간과 너무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첨단 IT 기기들을 효율성 있게 잘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충전하고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들의 에너지를 의미 없이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날이었다. 간헐적 몰입의 비결은 이처럼 효과적이며 강력한 에너지원에 자신을 연결하여 에너지를 최대로 충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태양, 즉 햇빛이다. 대체의학 전문가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어릴 적부터 각종 질환과 싸우며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등 자연치료법을 접하게 된다. 그는 특히 햇빛이 가진 엄청난 치유 능력에 대해 강조했는데 자신의 저서 햇빛의 선물에서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햇빛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들은 모두 태양에서 온 것이다. 햇빛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외선은 열광선이 있는 광선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의 세균 침투를 막아준다. 환부를 치료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적외선 치료가 사용된다.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시켜준다. 그리고 햇빛은 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도록 돕고 적당한 양을 혈액 속에 저장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 안드레아츠 모리츠는 햇빛은 신체를 위한 마법의 묘약이며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 물질이라고 말한다. 햇빛이 우리 몸에 나쁜 것이라면 대자연이 왜 우리를 태양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겠는가? 인간에게는 햇빛이 꼭 필요하다. 햇빛을 적절히 쬐을수록 건강해지며 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햇빛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는 육체적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특정 호르몬의 분비가 과다하거나 미세할 때 우울증에 빠진다. 햇빛은 행복 호르몬, 천연 우울증 치료제를 알려진 세로토닌의 분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햇빛이 이처럼 몸과 정신을 이완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한 일을 수행해내기는 하지만 안드레아츠 모리츠가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햇빛 사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밝은 피부, 어두운 피부에 따라 필요한 햇빛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피부가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햇빛 쬐기를 멈추어야 하며 가능한 한 조금씩 자주 쬐도록 하되 혹시나 야외에서 장시간 있을 때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일광욕을 하기 좋은 계절과 시간대는 봄과 초여름이다. 봄에 일광욕을 하게 되면 신체가 강한 여름철의 햇살에 일광욕할 준비를 하게 해주며 봄과 여름은 실제로 피부에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시간대는 일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일몰 전까지가 좋으며 햇빛이 강하지 않은 겨울에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가 적당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천연 알로에 베라나 버진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라. 식사 전후에 약 1시간 30분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태양 에너지는 소화를 방해하며 에너지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일광욕은 DNA에 손상을 주어 오히려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 저도 햇빛 쬐는 곳을 좋아해서 항상 산책을 즐기곤 하는데요.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다녔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에서 어떤 형태의 비타민 D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네요. 그리고 일광욕을 마친 다음 몸을 씻을 때도 되도록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물로만 씻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비누가 비타민 D를 포함한 모든 유분을 제거하기 때문이래요. 올해부터는 산책할 때 자외선 차단제 없이 피부 보호하는 다른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비타민 D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산책을 해야겠어요. 오늘 새해 아침이라서 일출을 보려고 동네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해는 못 봤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연분홍색 구름까지는 보았는데 오늘은 너무 안개와 구름이 많이 껴서 정말 코빼기도 못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매일 맘만 먹으면 나가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번엔 태양이 아니라 땅입니다. 어싱, 땅과 연결하라. 요즘 어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둘레길을 만드는데 주민들의 요청사항 중 하나가 어싱을 할 수 있도록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어싱이란 야외에서 맨 땅이나 해변을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기 혹은 자연적인 지구에 치유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전도성 장치에 몸을 연결한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예요. 어싱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우리가 맨발로 땅에 접지할 때 음전하가 발바닥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고 반대로 신체의 유해 정전기는 지구 표면으로 흘려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유입된 음전하는 인체의 전 방위적인 치유의 메커니즘을 촉발한다. 우선 음전하는 활성산소를 중성화시켜서 염증의 발생 과정을 억제한다. 일반적으로 활성산소에 음전하가 부여되면 활성산소는 안정화가 되어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싱을 하면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오는데 치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생명의 자유전자라고도 일컫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하게 되면 그러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마치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전기가 충전되듯 우리 몸속으로 충전된다. 어싱 기법의 실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체 리듬이 정상화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심신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가 줄고 차분해진다. 심박 변이도가 증가한다. 적혈구 응집이 감소한다. 염증의 원인을 완화하고 수많은 염증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통증이 감소한다. 노화가 방지된다. 시차 적응이 쉬워진다. 주변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강도 높은 훈련이나 경기 후 회복이 빠르다. 인간의 심신에 가장 좋은 에너지는 자연 에너지의 진동수이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걱정, 두려움, 긴장감이 들 때마다 땅 위에 서거나 누워보자. 하루 일을 마친 뒤나 장기간 운전 후에도 어싱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보자. 손이든 등이든 엉덩이든 발이든 몸의 불편한 부위가 땅과 만나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에너지가 대지의 커다란 에너지와 공명을 일으켜 건강한 대지의 에너지로 충전될 것이다. 간헐적 몰입을 위한 천연의 대지 에너지를 충전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영혼을 위한 건강법, 호흡입니다. 호흡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이며 신성한 본질을 품는다. 내쉬는 숨은 신을 향한 움직임이고 들이쉬는 숨은 신에게 받은 영감이다. 호흡은 생명이다. 간헐적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호흡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호흡은 생명의 리듬감을 인지할 수 있고 되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했던 호흡을 숨 쉬는 것 그 자체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깊고 리듬감 있는 호흡으로 의식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심신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간단하고 효과적인 호흡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5분이나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어디서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호흡법이다.
1단계 바른 자세 잡기. 사무실이라면 의자에서, 집이라면 바닥에 앉거나 누워 몸의 허리와 척추를 자연스럽고 곧게 정렬한다. 마치 머리카락을 끈으로 묶어서 공중에 몸을 매달아 놓는 느낌으로 척추는 자연스럽게 곱게 펴 있는 동시에 편안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단계 자신의 호흡 관찰하기. 자신이 언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지 그저 편안히 관찰한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관찰한다. 조금 익숙해지면 들숨이 날숨으로, 날숨이 들숨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을 감지해 본다. 들이쉴 때는 맑고 깨끗한 기분과 좋은 에너지가 온몸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는 심신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겨우내 남은 눈이 봄날의 햇살에 스르륵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며 호흡한다. 3단계 사랑하는 대상 상상하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애완동물, 장소, 추억, 미래의 즐거운 상상 어느 것이든 좋다. 사랑하는 대상을 상상하고 이때 느껴지는 감정과 몸의 감각을 지금 이 순간 충만히 느껴본다. 4단계 온몸의 세포를 맑은 에너지로 충전하기.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이쉴 때 발바닥을 움츠렸을 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 위치하는 용천혈을 통해 맑은 에너지가 머리 끝까지 쭉 빨아들여지는 것을 상상하고, 내쉬면서 이 맑은 에너지가 온몸의 세포 속으로 기분 좋게 스며드는 상상을 하며 몇 차례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분 좋게 심호흡법을 마무리한다. 이번에는 심장입니다. 심장 지능을 활용하라. 심장의 전자기장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전자기장 중 가장 강력한 곳으로 뇌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기장에 비해 강도의 면에서 약 5,000배나 높기 때문에 심장에서 느끼는 강력한 감정들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자기장은 200, 300m 바깥에서도 정교한 탐지기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한다. 내가 느낀 감정들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타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뿜어져 나간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장은 생물학을 넘어 물리학으로 나아간다. 심장은 심장 박동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펄스 형태로 혈액과 함께 신체의 모든 세포들에 전달한다.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내 의사소통 언어를 만들어낸다. 이 심장이 다른 기관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은 호르몬 체계의 화학물질을 통한 방법이다. 심장에 있는 심방펩티드라는 물질은 어떤 동기를 지닌 행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서 가치나 목표를 느끼지 못한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힘이 들고 시작하더라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심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심장과 뇌는 전자기장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기도 하는데, 흔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뇌와 심장의 연관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심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하트매스 연구소는 이런 심장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심장 지능이라 명명하고, 심장 지능은 심장이 자기 주도적인 과정을 통해 마음과 감정의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각과 통찰의 흐름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 지능은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타인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생명 유지를 위한 신체의 기능을 수행하며 외부 상황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바쁜 일 중에도 심장이 잠시 멈추어 스스로 휴식을 취한다네요. 정말 놀랍죠? 매일 중요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이 일이나 상황에 대해 지금 내 심장은 뭐라고 말할까라고 심장에게 던지는 간단한 질문 습관은 여러분의 심장 지능을 향상시켜 의사결정력, 직관력은 물론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에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명상. 간혹 명상을 해외의 유명인들이나 하는 유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상은 만성적인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을 숙명처럼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정신건강요법이자 간헐적 몰입으로 가는 삶의 원천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명상에 관한 과학적 접근은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벤슨 교수의 연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벤슨 교수는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이완 반응이라고 명명했다. 우리 몸은 위험 상황, 즉 스트레스 상황을 맞으면 투쟁하고 도피하는 반응을 하며 혈압을 증가시킨다. 반면 우리 몸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반응이 있고, 이 반응은 정신과 몸의 긴장 상태를 해소해 몸을 정상 컨디션으로 되돌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완 반응이다. 명상과 같이 긴장을 완화하고 정신을 평온하게 하는 이완 훈련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스스로 치유한다. 이에 허버트 벤슨 교수의 저서 이완 반응을 참조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명상 기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한다. 하나, 내 삶의 가치관에 맞는 명언들, 좋은 구절들, 잠언들을 평소에 수집한다. 둘,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면서 정신적 긴장과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호흡을 찾는다. 셋, 자신이 좋은 구절을 생각하거나 직접 소리내어 말해본다. 넷, 5분 정도 지속한 다음 눈을 감고 고요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한다. 아침 저녁 일정 시간에 반복하면 좋지만 자기 전에 간단한 명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잠깐 낮잠의 유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낮잠이 주는 강점들, 주의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운동 능력과 정확함을 키워준다. 지각 능력과 결단력을 향상시킨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현저히 끌어내린다.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을 자는 동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두뇌에 활발히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약물이나 알코올의 의존도를 떨어뜨린다. 기억력과 창의성이 높아진다. 이 낮잠은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신체적으로 재충전되는 것은 물론 내 안에 있는 주의력과 창의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인 대극의 법칙에 따라 양과 어울리는 태양이 강한 낮 시간에 음의 영역인 낮잠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탁월한 간헐적 몰입의 기술입니다. 저도 올해부터 새로 만들고 싶은, 추가하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가 낮잠 자는 거예요. 한번 1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졸더라도 좋으니까 한번 습관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다음은 디지털 단식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페닌슐라라는 사립학교는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내 일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통제하고 있는 시대가 온 지금 우리가 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몰입 능력이다.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심신의 에너지를 쉴 새 없이 분산시키며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디지털 딕토스가 시급한 상황이다. 디지털 기기에 중독된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기기 사용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다.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 혹은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는 것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디지털 단식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내 시간에 몰입하는 경험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비올수록 채워지는 에너지의 비밀, 단식과 절식입니다. 사실 몸을 가볍게 비우면 신체의 기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신은 맑아져 사고력도 향상된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하여 간헐적 모입의 주요 기술로 간헐적 단식을 빼놓을 수 없다. 심신뿐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여러 유익을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단식은 우리 몸의 내장 기관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과 같다.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현대의학은 단식이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대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에너지인 원기를 풍성하고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됨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 시냐 히로미의 시냐 단식법을 소개하겠다. 1. 시냐 히로미식 단기 단식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기 단식은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고 인체 효소를 보존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단식하려면 전날 저녁 식사를 오후 6시에서 7시 전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실온에서 보관한 좋은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2. 다음날 일어난 뒤 실온에 둔 물 2컵에서 4컵 정도를 마신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난 후 유기농의 신선 과일을 조금 섭취한다. 과일 대신 신선한 효소즙을 마셔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점심 식사 전까지 다른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다. 3. 점심 식사 전에는 물을 역시 2컵에서 4컵 정도 마신다. 여러 번 나누어 마시거나 식사 시간 30분 전에 한꺼번에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하면 17시간 정도를 단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포 내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시냐 히로미식 단식을 주기적으로 실천한다면 세포는 단시간에 회복될 것이고 몸과 마음의 피로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삶과 일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요즘 나이가 들으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자가 치유로 나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좋은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의 또 하나의 기술, 산책입니다. 산책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죠. 특히 마음 챙김을 전 세계에 소개한 틱낫한 스님의 간단한 걷기 명상에서 소개한 걷는 법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나 들숨과 날숨을 모두 자각하면서 오로지 발과 땅의 접촉에 주의를 기울이며 걷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마음 챙김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태양이 떠오를 때 맨발로 맨 땅이나 해변가를 걷기 명상으로 산책한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환경과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자신만의 산책 스타일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보자. 이어지는 다음 기술은 뇌가 쉬는 시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단 5분이라도 보내는 시간이 있을까? 멍때리기 대회라는 재미있는 대회가 있다. 쉬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을 잠시나마 셧다운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멍때리기 대회의 취지이기도 하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멍한 상태에서 잘 떠오르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사람이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들이 있다. 이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약자로 DMN이라고 명명한다. 이 DMN은 휴즈 상태 네트워크라고도 부르며 평소 인지 과제 수행 중에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뇌의 각 부위를 연결시켜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 딴짓을 하거나 몽상을 즐길 때나 잠을 자는 동안 DMN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이 시대의 보편적인 유행병은 이제 산만함과 만성적 주의 집중 결핍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뇌도 꼭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휴식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뇌가 휴식과 일의 적절한 균형점을 잡도록 하는 것이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DMN의 활성화는 오히려 두뇌 에너지 손실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흐르는 소리를 집중해 듣거나 지켜보기, 혹은 모닥불이 타는 소리를 하염없이 듣고 바라보는 불멍이니 물멍이니 하는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행위들이 뜨거워진 나의 뇌를 식혀주는 담배 같은 휴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생각이나 관념들 혹은 행동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연령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예술가를 만나보아도 좋다. 이런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 너머의 지식과 지혜가 연결되어 창조적 순간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저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네요. 이제 몰입의 기술 마지막 장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 질문들. 대화는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중 유일하게 소리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그 대화는 개인의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 특히 스스로에게 묻는 자기 질문은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강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습관 중 하나가 된다. 결론적으로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을 습관화하면 무의식과 잠재의식, 더 나아가 초의식은 그에 맞는 답들을 끌어당김으로써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롭고 다양한 삶의 기회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공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힘을 주는 질문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질문은 어떤 것일까?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질 때 좋은 기분이 느껴지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아니면 내게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말이다. 천천히 질문들을 느껴보고 그 느낌에 따라 그 질문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질문을 분별하는 방법이다. 제대로 된 자기 질문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존재의 질문이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명료함이 가진 힘 때문이다. 행위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소유의 질문은 이와 같다.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왜 그것을 얻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재미있는 것은 중산층의 자기 질문 순서는 소유, 행위, 존재로 가는 반면 상위 1% 부자의 자기 질문 순서는 존재, 행위, 소유의 순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에서 주고받는 끊임없는 자기 대화에 있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들을 구분하고 그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개념을 명료히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된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뚜렷한 방향성을 생성하게 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해준다. 즉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모든 의사결정이 쉬워진다. 나에게 힘을 주는 올바른 질문과 답변은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서 원하는 삶에 깊이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파트 3의 간헐적 몰입의 기술이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이어지는 파트 4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녹음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